자, 이게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피질환성 뇌졸중 삼킴장애에 대한 증상과 결과를 표로 제시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강 단계는 혀의 기능이 감소되면 구강 내 음식의 이동이 경미하게 감소될 수 있고요. 자, 인두 단계에서는 인두 단계 시작이 피질성 뇌졸중보다 더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피질에서의 문제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두 삼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두에 사례가 들린다든지 후두 계곡에 음식이 남는다든지 자, 후두 상승작용이 감소된다든지 자, 그러다 보니까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이나 인두벽에 음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인두가 약화되니까요.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없어지네요. 아, 없어지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간 뇌졸중입니다. 자, 뇌간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텀은 아주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인데 우리 뇌간에 뭐가 있나요? 네, 거의 모든 뇌신경, 거의 모든이 아니라 뇌신경이 다 뇌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간이라고 하는 게 단일 조직이 아니라 자, 중뇌, 교,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뇌신경이나 뇌강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뇌관의 손상은 특히 상부 뇌관이냐 하부 뇌관이냐에 따라서 이 상부 뇌관 뇌졸중, 하부 뇌관 뇌졸중으로도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자, 상부 뇌관 뇌졸중과 하부 뇌관 뇌졸중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병소에 따라서 자, 교냐, 내측 연수냐, 외측 연수냐에 따라서 구강 단계, 인두 단계의 특징이 또 다릅니다. 자, 상부 뇌관 뇌졸중의 대표적인 병소는 우리가 교예요. 자, 중뇌의 교 연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교입니다. 자, 위쪽이에요. 자, 보시면 과긴장성을 이제 보이게 되고 혀의 경직성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혀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단계 시작이 지연되거나 인두가 약화되거나 인두 단계에서 후두 상승이 감소되거나 한쪽 가성대가 닫히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인두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부 뇌관 뇌졸중은 내측 연수나 외측 연수, 주로 연수 부분입니다. 안쪽이나 바깥쪽 연수 부분인데요. 자, 특히 연수에 설화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상되면 동축혀의 근육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외측에서는 경미하거나 없죠. 자, 인두 단계는요. 내측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혀의 문제예요. 그쪽에 설화신경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인두 단계에서의 문제는 내측 연수는 경미하거나 없는데, 자, 반면에 외측 연수는 자, 인두마비라든지 주로 반대로 내측 연수와는 반대로 구강 단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만 인두 단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측 연수는 인두 문제가 심각하고요. 내측 연수는 구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두마비가 온다든지 성대마비가 와서 결국은 이 음식물이 남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러한 뇌관 뇌졸중의 삼킴장애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내측 연수 증후군은요, 결국은 반대쪽 몸의 상위운동 신경원 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킴장애 없이 순수한 반신마비만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외측 연수 증후군은 후하 소뇌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척추동맥이 폐쇄돼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구강 단계는 비교적 경미한데요. 자, 외측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두 단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반사도 감소되고요. 삼킴 반사 유발 지연이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인두의 문제죠. 인두 단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인두근의 약화가 두드러지는 증상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외측 연수 증후군의 특징이다. 라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다시 강조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 부분에서의 마지막은요.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요인들이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분 회복에 예후에 영향을 주느냐? 자, 첫 번째는 기관절개관입니다. 자, 기관절개관을 한 환자들은 삼킴 기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기관절개관 자체가 후두 상승 시에 기관벽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기관이 이 삽입을 했기 때문에요. 절개관을. 따라서 기관 절개관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자, 약물을 대표적인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킴 기능에 좀 회복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당뇨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많은 경우의 연구에서 나온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연령은요 의외로 또 삼킴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손상 환자의 삼킴 장애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강 단계 환자와 인두 단계 환자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증상하고 결과는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증상을 보시면 이게 인두 단계의 증상인지 또는 구강 단계의 증상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학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부 척수 손상 환자의 삼킴 장애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추신경이잖아요. 자,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방 고정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부, 목 부분의 척수가 손상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삼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자, 경추 보조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기관절개관. 척수현상 환자들은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인두 단계의 문제를 또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관절개관 삽입으로 인해서 기도보호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삼킴 후에 인두부의 이물감이나 기관절개관으로의 음식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관절개관이죠. 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식도 유출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 가압대라고 해서 이렇게 가압대가 있는 거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기도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성마비 환자들입니다. 자, 뇌성마비도 신경학적 손상이 들어가죠. 네. 자, 다만 이게 후천적이냐, 뭐 선천적이냐, 이제 뭐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아파서요. 자, 뇌성마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덩이 형성과 통과 장애를 보이게 되고요. 삼킴 반사의 지연과 인두 운동의 곤란, 식도 질환, 흡인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는 사실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아기 때부터 삼킴에 문제가 있는 신경학적인 소아신경 장애라면 결국은 대표적인 게 뇌성마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뇌신경 손상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뇌성마비 부분은 저희가 소화기 삼킴 장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자, 뇌신경 손상은 결국 4개의 뇌신경이 들어가 있는 구심성 감각신경 섬유와 5개의 뇌신경이 들어있는 원심성 운동신경 섬유, 그 다음에 2개의 경추부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그 외 연수에 있는 한 쌍의 뇌관 삼킴까지 그래서 12쌍이 되죠. 자, 그래서 자, 교내와 변형계, 여기서 시상하부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상되면 삼킴의 문제를 초래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랑발해 증후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자, 길랑발해 증후군은 아마 여러분들이 음성과 음성장애라는 책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비말장애로 소개가 되는데 자, 어떤 타입의 마비말장애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길랑발해 증후군은 대표적인 이완형 마비말장애입니다. 자, 좀 소개를 드리면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길랑발해 증후군 환자분들 재활할까에 종종 이제 내원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막 극심한 손상 고통을 막 호소하고요. 이 이완 증세가 갑자기 좀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증상입니다. 자, 근육의 전반적인 근력 약화. 자, 약화가 이제 결국은 이완형 마비말장애에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자, 삼킴 장애가 이 질병의 처음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길랑바레 증후군이 보이는 전초 증상이 바로 이 삼킴 문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랑바레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삼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구강 단계에서는 혀와 혀의 기저부의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삼킴이 지연되게 되는데, 자, 인두 단계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후두의 움직임이 감소하거나 기관절개 삽입관을 사용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두 단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흡인이 가장 큰 문제지요. 자,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삼킴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긴 강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퇴행성 신경질환 너무도 다양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경계 질환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단일 질환으로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그 재활의학과에서 공부하시는 언어치료사 분들은 굉장히 공부량이 많죠. 네.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삼킴장애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삼킴장애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인지의 문제로 인해서 삼킴의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혈관성 치매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ALS라고 하는 근위치성 축색경화증이 있습니다. 자, 루게릭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파킨슨씨 병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점차 근육의 움직임이 ROM이라고 하죠. Range of Movement, 움직임의 어떤 범위가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삼킴에서도 문제가 초래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MS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도 있습니다. 이 근위성 축색경화증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이영양증,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 반복되면 좀 극심한 피로를 갑자기 느끼는 중증 근무력증까지 다양한 이런 신경질환들이 삼킴장애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삼킴장애의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고 빈번하고 다양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문제는 실은 실인증과 실행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그노지아라고 하는 실인증은, 자, 이게 나중에 점점 치매가 우리가 진전되면서요,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강촉각 실인증 같은 경우엔 입안의 음식을 인지하지 못해서 구강 잔기의 작용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인증이 사실은 삼킴장애의 주된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프락시아라고 하는 실행증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음식 섭취를 위한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식사실행증이라고 하는데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음식을 입에 넣고도 구강 단계 아예 시작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실행의 문제, 프로그래밍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삼킴 실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문제는 이러한 실행증이나 에그노시아나 에이프락시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자,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내 인식이 저하, 인식 저하, 실인증이죠,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인두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니까요. 자, 음식물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음식물이 남게 되고 사례가 들리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뭐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는데요. 특징을 좀 보시면 주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뇌졸중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양상들이. 그래서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내 인식이 저하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덩이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고 계속 물고 있는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인두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두에 음식이 남거나 사례가 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위치성 축색경화증도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에 로 인한 삼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실은 완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삼킴장애에서도 특히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어떤 질환이라 보시겠는데요. 이분들은 혀의 조절과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음식 덩이의 구강 조작이 어려워서 비강역류를 보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삼킴작용이 지연되고요. 자, 반진두 등의 장애로 인해서 네, 과도한 침을 분비하거나 언어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어장애라기보다는 마비말장애를 초래합니다. 자,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비말장애가 뭘까요? 혼합형이죠. 혼합형 마비말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근위성 축색경화증이 있더라. 자,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구강 단계에서는 피질 연수로를 침범하게 됨으로써요. 음식덩이 형성이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인두기 시작 전에 음식이 유입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인두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 후두가 잘 닫히지 않고, 그러니까 움직임 관련돼서 모든 움직임이 잘 수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비강 역류도 생기고요. 결국은 흡인이 가능성도 좀 잘 있죠.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재활치료를 설명할 때 자세 변화에서 근위치성 축색경화증은 좀 다른 자세 변화 기법을 쓴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기억나십니까? 네. 근위치성 축색경화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개 뒤로 기울이기를 자세 변화로 쓴다고 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보호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혀나 뭐 턱이나 입술, 삼킴 관련된 근육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라도 좀 기울여서 중력에 의해서라도 음식물을 하강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환자가 바로 이 근위치성 축색경화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킨슨신 병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 되겠는데요. 자, 파킨슨氏병하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중뇌의 흑질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 도파민이죠. 자,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게 파킨슨氏병입니까? 과소 분비되는 게 파킨슨氏병. 예, 과소 분비되면 파킨슨氏병. 과다 분비가 되면 우리가 무도병 같은 그런 과다 행동을 보이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도파민이 이 모니터링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구강 단계 이상을 보이게 되고요. 후기에는 후두와 상부 식도 조행근까지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말기에는 치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氏병으로 인한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치매라 부르기도 해요. PD라고 합니다. 줄여서 파킨슨 디멘시아라고 해서요. 또는 좀 치매 유형으로 보면 루이체 치매라는 게 사실은 파킨슨 병 환자들이 좀 많이 동반하는 치매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파킨슨 병이 삼킴장애도 결국 동반하게 된다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사실은 그 전체적인 유형은 양상은 그 근위치성 축색경화증하고 좀 유사한데요. 자, 구강 단계에서는 설화신경이 이완되거나 미주신경 이완, 그 다음에 인두 단계에서는 설인신경이나 미주신경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단계가 지연된다든지 혀의 운동장애가 나타난다든지 하고요. 인두 단계에서는 결국 인두 단계의 문제는 대부분 삼킴 반사의 지연입니다. 삼킴 반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생기는 삼킴 장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인두 단계의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후두 폐쇄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근육 이영양증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구강 단계 때 인두 단계 시작 전에 기도로 음식이 유입될 수 있고요. 자, 인두 단계에서는 인두 삼킴부터 네, 이런 후두 거상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인두의 음식이 다량 잔류해서 섭취 후에 흡인이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게 근육 이영양증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움직임이 반복되면 극심한 피로를 갑자기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구강 단계에서는 관여하는 근육이 갑자기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단계 시작 전에 기도로 음식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다음에 인두 단계의 경우엔 인두 운동이 감소되면서 식도 단계의 지연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식도에 역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인두 단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길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좀 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네, 이거 좀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되게 얼굴 크게 나오는데요. 실제 제 얼굴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옆으로 좀 줄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경계 환자는 특히 재활의학 그 환경에서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별로 사실 신경계라고 묶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법들을 잘 적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삼킴 전문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